오늘 사연은 마지막까지 참 사람이 즐기다는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고 지속된 불행에 젖어 있는 사람하고는 함부로 가정을 이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번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물론 제가 직접 피해를 입은 일은 아니지만 머릿속을 좀 식히고 싶어서요. 가족 일이라 어디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하물며 친정에 말하기도 꽤 신경이 쓰이는 일이랍니다. 우리 시댁에서 일어난 일인데 남편과도 이 화제를 갖고 또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제 딸의 나름의 해소를 했으면 해서 여기 털어놓아 봅니다. 전 결혼을 한 뒤 아이를 일찍 낳았고 그리고 몇 년 있다 동서가 들어왔어요. 본래 우리 시댁은 아버님이 꾸준히 해오시던 사업이 있었는데 장남인 저희 남편이 그걸 이어받지 않겠다며 마찰이 좀 있었답니다. 이 부분으로 꽤 다툼이 길어졌던지라 옆에서 보는 제가 다 필요했어요. 당신이 좀 양보하면 안 돼? 아버님 사업 전망 있고 이전부터 쭉 잘 진행해 오셨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옆에서 들어봐도 그렇게 힘든 일 같지 않은데 왜 그러는 거야? 애초에 전공도 비슷한 쪽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자 남편은 자기 속을 누가 알겠냐 식으로 엄청 답답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듣고 보면 이해가 안 될 일이 아니었어요. 나와 아버지 관계를 당신이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엄마는 다 알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덮고 싶은 거고, 당신은 모르지만 나랑 아버지는 진짜 안 맞아. 아니, 대충 안 맞는 게 아니라 아주 원수 사이라고. 천만금을 준대도 난 아버지랑 일 안 해. 이 집의 아들이 나 혼자뿐이야? 영민이도 있고 걔도 얼마든지 같이 할 준비가 돼 있잖아. 나 이제 이 얘기 지겹다 정말. 이런 남편의 얘기를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전에 중학교 땐가 호되게 얻어맞았단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 부분에 본인 아들이 상처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요. 하지만 이미 결혼하고 30살이 넘었고 아버님은 나이 들어가시고 사업 전망은 괜찮고 가운데서 답답하시기도 했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일은 그대로 서방님께로 넘어갔답니다. 남편은 극구 안 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다른 전공 쪽 일을 파게 되었고요. 저 역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입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서방님 입장에서야 아주 좋은 일이었죠. 아버님이 그렇게 내심 장남인 저희 남편을 쓰고 싶어 했던 건 큰아들 쪽이 좀 더 머리가 좋고 이해가 빨랐기 때문이에요. 작은 아들인 서방님은 그렇게 일머리가 썩 좋으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아버님 말이면 다 순종하고 따르는 타입이었고요. 그리하여 아버님과 서방님은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해외 출장도 잦아졌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무척 바빠졌었어요. 저희 친정고모가 캐나다에 계신데 잠깐 다녀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와서 여기 애기 어릴 때 좀 키우고 그러다 들어가도 되지 않아? 조카 사이도 이쪽에 뭐 지인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고모네 와서 몇 년 지내다가 가. 불편하면 이 근처에 집 알아봐도 되고. 다들 애들 어릴 때나 오지. 더 크면 어학연수도 마음대로 못 와. 이 말에 저는 혹하는 부분이 있었고 남편도 해외 쪽 근무를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이래저래 저희는 뜻이 맞아 캐나다로 넘어가 있었고요. 그러던 사이 시댁에 큰일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이때만큼은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강경하게 굴던 남편도 완전히 주저앉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걸려왔던 전화 내용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넋이 빠진 목소리로 말하시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예, 애미야. 저기 정훈이 좀 바꿔봐라. 아니, 네 시아버지 사고가
아이고, 어떡하냐. 나 기절하겠다, 정말. 어머니의 이 전화를 받고 저 역시 기겁하여 남편에게 알렸고,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발을 동동거리며 소식을 기다리면서 저와 남편만이라도 잠깐 한국 들어갈 준비를 하던 차에 급기야 비보를 전달받게 되었답니다. 서방님으로부터요. 형, 아버지 좀 전에 소천하셨어. 나나 엄마나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 서방님은 완전히 기력이 떨어진 상태로 떠듬떠듬 말을 이어가셨고 저희는 겨우겨우 캐물어가면서 아버님의 사인을 듣게 되었답니다. 음주운전 20대래. 아버지 지방에서 올라오던 차였어. 그날 내가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그냥 오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집 근처 다 와서 그런 일이 생기냐? 형, 아무튼 와서 봐. 나 엄마 좀 챙겨야 해. 서방님 말씀대로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어이없는 사고로 새벽녘에 그만 운명을 달리하고 마셨어요. 아직 70도 안 되신 연세로 늘 정정하셨고 그렇게 열정이 많고 기력이 창창하시던 분인데 음주운전으로 돌진하는 20대 남자의 외제차와 큰 사고가 나버려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상황은 다 끝나버린 뒤였던 거예요. 우리는 급히 캐나다에서 귀국하여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를 돌보고 서방님네 부부를 챙겼지만 저희 역시 고모댁에 아이들을 맡겨두고 온 터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이때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던 건 제대로 슬퍼할 수 있는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챙기랴 몇 번이나 기절하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어머니를 챙기랴 캐나다 현지에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본인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중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그 사이 모든 장례를 마치고 동서 서방님이 긴밀히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싱숭생숭하고 복잡하던 차에 일단은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일순간 저도 약간 긴장하게 되었어요. 저에겐 도통 자신이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형님 보셨겠지만 아버님 갑작스런 사고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아시다시피 두 분 사이도 너무 좋으셨고 병환으로 그렇게 되신 것도 아니고 전혀 보내실 준비가 안 되셨잖아요. 저렇게 계속 쓰러지시고 하니까 누군가 옆에서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해외에 계시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요. 자식들 중 누구건 모시는 것까지 아니라도 근처에서 계속 돌봐드려야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두둥하면서 저는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아직 아이들과 있기로 한 기간도 한참 남았고 남편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손톱만 물어뜯고 쩔쩔매고 있던 저를 한 몇 초가량 동서가 물끄러미 보더니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아직 애가 어려서 자신이 없지만 어차피 일 때문에 저희 집은 시댁 근처이기도 하잖아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제가 가끔씩 들여다보려고 해요. 저도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 형님도 상황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일단은 형님이 제 손윗 사람이시니까 이 부분은 다 같이 의논하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을 해오니 제가 뭐라고 더 붙일 말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저 고맙다고. 내가 할 일인데 너무 고맙단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고마워, 동서. 사실 해외에 나가 있지 않았으면 내가 맡아서 할 일인데 동서가 너무 고생이 많네. 미안해, 부담 줘서. 우리도 나와 있는 시기 끝나고 돌아오면 신경을 쓸 테니까 그때까지만 잘 부탁드릴게. 어머니도 꾸준히 누군가가 봐드리면 좋아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남편이 어머니를 시댁에 모시고 가서 연락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마음이 가볍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우린 그렇게 동서네 쪽에 어머니 뒷일을 부탁드렸고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캐나다에 건너왔어요. 와서도 주기적으로 단톡방으로 어머니 잘 계시다고 알려주는 동서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 역시 아버님의 갑작스런 소천과 어머니의 충격이 힘들었던지 이 부분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은 다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건 아버지한테나 아버지와 내 관계에 있어서나 너무나 사고 같은 일이야. 난 이렇게 갑자기 이별이 찾아올지 몰랐어. 나도 충격이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도 영민이랑 재수 씨가 저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이 있겠어. 너무 미안하고 고맙지. 남편은 그 일을 통해 느끼는 게 많았던지 현지에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엔 저는 그냥 캐나다에 눌러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현지에서 느낀 어려움이 있고 남편 역시 강력하게 귀국을 원하더라고요. 결국 우린 몇 년 지나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마음 같아선 시댁 근처에 얻고 싶었지만 그새 집값도 어마어마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학군과 다 따져가며 구한 집이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소 이상한 부분을 느끼게 된 것이 저희는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동서 역시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형님, 어머니 우울증 치료도 많이 받으셨고 지금은 전보다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아주버님도 너무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알려주세요. 가끔 감정 기복이 있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어서 저와 남편은 많이 안심했는데 귀국하자마자 들렸을 때 어머니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이때만 해도 전 동서가 우릴 생각해서 말을 안 했구나 싶었답니다. 니들은 너무해. 나만 두고 가버렸어.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냥 두고 캐나다인지 뭔지 나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냐? 정훈이 너도 그래. 네 아빠 그렇게 갔으면 하나 남은 엄마라도 잘 챙길 생각을 했어야지. 내가 그렇게 들어오라고 안달복달을 하는데 이제 들어와? 큰애 넌 네 남편이 그러면 너라도 말렸어야지. 어떻게 쏠랑 같이 나가 있냐? 어머니답지 않게 엄청나게 날이 서 계셔서 저도 약간 놀랐고 저와 남편을 원망하시는 모습이 무척 강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고민하다 전 동서에게 이 부분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생각해서 말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까지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많이 외로움을 타시니까 자꾸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다 바빠서 얼굴 볼 수 없으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렇게 불쑥 화내시기도 하고 이상해서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암만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어머니 그 치매가 일찍 오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말에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저는 우리 어머니 이제 막 60대 중반이 되신 건데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치매가 있으려면 일찍도 있겠지만 어머닌 정말 너무 정정하시고 청년같이 열정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단지 아버님과의 사별로 꽤 오래도록 괴로워하셨던 거 빼고는 이것도 좀 지나면 치료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치매로 확장되고 있다니 너무 걱정스럽고 솔직히 말해 제가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을지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 역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을 적응시키고 학교 보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점점 부담이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이젠 우리가 어머니를 모셨으면 하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재수 씨한테 다 맡겨놓다시피 했잖아. 영민이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사업 뒷수습하고 챙기느라 걔도 계속 집을 비웠대. 재수 씨한테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 이젠 우리가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닐까? 모시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차로 주중에 몇 번씩 좀 드나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지금 그럴 새가 없잖아. 그리고 어머니 저런 상태로 계속 계시면
나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물론 당신에겐 너무 미안하지.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양쪽이 다 이해가 되지만 쉽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른을 신경 쓰면서 정기적으로 돌본다는 건 약속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책임감이 따라야 해요. 하지만 저도 아직 미취학 아이들 둘을 키우는 엄마에 남편 세금 관련된 문제나 자영업 쪽도 신경 써야 하는데 어떻게 어머니까지 챙겨볼 수 있겠나요? 결국 시댁에 모여 이 부분으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순조롭게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격분하시고 다 쏟아내실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 딴엔 필사적으로 살려달란 비명이 아니었을까 싶어 마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지네요. 제가 아들 둘이라 그런지 이젠 어머니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무섭고 소름 돋게 말입니다. 왜 내 일을 니들이 정해? 난 니들이 여기 주고 저기 줘가면서 밀었다 벌었다는 공이 아니야. 언젠 둘째네 갔다가 이번엔 큰애네 가라니까. 답들도 시원스럽게 안 하고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냐? 성질내는 늙은이라고 다 귀찮다 이거야? 어머니는 있는 대로 힘껏 분을 쏟아내시며 소리를 지르셨고 다들 모두 긴장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달래드렸답니다. 어쨌든 저는 시원하게 오케이를 안 했고 결국 동서가 입을 열었어요. 제 입장에선 너무 고마운데 어머니 이상하게 자꾸 딴지를 거시는 거예요. 보고 있는 제가 다 화가 날 정도로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저희가 어머니 신경 써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도 형님도 아주버님도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이렇게 싫어. 싫다고 했잖아. 난 내가 정할 거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라고. 니들이 정하지 마. 이 세상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냐? 니들이 뭔데? 어머니는 세상 그렇게 걱정 없이 사시는 분 같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아프셔서 그런지 많이 초조해 보이셨어요. 결국은 어머니를 달래드리려 했지만 어머닌 갑작스럽게 저를 지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곤란해지게 되었답니다. 난 큰애네 갈 거다. 큰애네 간다고. 니네 그동안 나 둘러보지도 않았잖아. 갈 거야. 갈 거라고. 나 둘째네 안 간다. 이제 네 신세 좀 져보자. 싫어? 싫으냐? 여기서 움찔해버린 저는 뭐라 말을 하지 못했고 동서는 그런 어머니를 뒤에서 달래며 자기가 잘 신경 쓰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순간 너무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머닌 그런 동서를 확 밀쳐내며 몸을 크게 쓰시다 앞에 있는 유리컵을 발로 걷어차 버리셨고 그게 그만 벽에 부딪혀 깨지고 만 거예요. 와장창 소리내며 조각이 크게 나버린 컵을 보며 모두들 얼어붙었고 일단은 우린 이 상황을 급히 수습하고 나가게 되었어요. 어머니 주무시는 걸 보고 나와서도 답답해 동서랑 통화했는데 동서는 계속 제 걱정하는 부분을 달래주더라고요. 아마 형님네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어머니 딴엔 또 서운한 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형님 댁은 지금 어머니 댁에서도 거리도 애매하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충분히 생각은 했어요. 저렇게 예민해지신 거 보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말을 듣고 왔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뭐가 어찌되었건 결국은 제가 어머니를 맡아야 할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저렇게 우리한테 서운하다 하시고 아예 대놓고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상 밀어내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모로 답답하고 거칠어진 마음을 안고 잠들었는데 그날 그렇게까지 잠이 오지 않고 빡빡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새삼스레 되새겨보니
다시금 마음이 너무 아파오고 괴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이날 어머니는 저희와 동선애가 집을 나서고 난 뒤 마음에 어떤 돌덩이를 그렇게 안고 계셨던 건지 몰라도 너무나 최악의 선택을 해버리셨답니다. 적어도 그 순간 제가 생각하던 시점에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그 선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던 장남과 아버지 일을 뒤수습하느라 쫓아다니던 차남 모두에게 가슴을 도려낸 듯한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 현장을 발견한 건 저처럼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아침 일찍 출근길에 들렸었던 남편이었답니다. 전 이제 이런 식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치가 떨리고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에요. 본래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 오셔서 아버님을 소천을 알리셨고 남편도 같은 흐름으로 저에게 전화해서 어머니의 소천을 알렸으니까요. 여보, 와봐. 여기 어머니 댁이야. 애들 어떻게 하고. 나 어떡해? 여보, 빨리 와. 남편은 완전히 핀트가 다 나가버려서 말도 제대로 못 잇고 있었고 전 심장이 저 발끝까지 내려앉아 손이 달달 떨렸어요. 급하게 제각기 집들에서 뛰쳐나와 어머니 댁에 모인 동서와 서방님과 저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전날 그렇게 성내시던 모습이 선한데 어머니는 전혀 기미를 주지 않으시고 저희 곁을 떠나버리셨으니까요. 동서와 서방님 모두 사색이 되었고 전 장례로 넘어가서 다 치르는 동안 뭔 정신으로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충격이 너무너무 커서 그 기간 내내 말도 잘 못했고 우리 친정언니가 와서 같이 사정을 봐주고 좀 도와주었는데요. 어머니의 물품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전 장내 내내 이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 먹지도 못하고 물만 좀 마시고 끝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날 무렵부터 친정언니가 하도 흔들어대는 통에 정신을 좀 차렸지만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대충 네 얘기 들었지만 왜 자꾸 네 시어머니 가신 걸 네 탓이라고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네가 네 시어머니한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어? 너도 애 챙기느라 겨를이 없었잖아. 우울증도 있으셨고 그걸 못 견디하고 고생스러워 하시다 가신 거지.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건 분명히 해야 돼. 알았어? 정신 차리라니까. 언닌 제가 너무 안쓰러웠던지 계속 흔들고 손을 꽉 잡아가며 몇 번이나 다시금 인식을 시켜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장례를 다 마쳤고 여전한 죄책감에 계속 눌려있던 저는 남편과 느지막이 어머니 유품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답니다. 애지간해서 안 들어가고 싶어하고 괴로워하던 남편을 설득했고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이고 동선에도 같이 와야 했지만 조카가 열이 심하게 나는 바람에 못 왔어요. 그렇게 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진짜 못할 짓이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아들인 우리 남편보다 좀 더 객관적 입장에 놓인 제가 주관해서 하는 게 맞아 보였어요. 그리하여 어머니 방부터 일단 제가 치우던 중 옷장 안쪽 서랍 안에 누가 봐도 유서 같아 보이는 봉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눈썰미가 없어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례로 이어지는 게 더 급했으니까요. 얼른 남편을 불러서 같이 열어보았는데 자식들 앞으로 쓰신 내용은 따로 한 장 있었어요. 희한하게도 제 이름 앞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한 장 있기에 얼른 집중해서 읽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썩 예감이 좋지 않고 좀 떨리더라고요. 그 이상한 예감은 그대로 맞아들어 전 읽고 난 뒤 제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궁금한데요. 전 정말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쫙 돋아 올라오면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답니다. 어머니의 유서 중 제 이름 앞으로 적힌 내용은 이랬어요. 큰애야, 둘째가 무섭다. 네 동서가 무서워.
그저 우리 아들이 불쌍할 뿐이야. 입을 막는 네 동서 때문에 도망가고 싶다. 그만 쉬고 싶다. 아니, 정말 이 내용을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은 것일까요? 남편을 불러다가 같이 보여주었고, 남편은 그야말로 눈이 찢어질 듯 위로 늘어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 이상도 그 이하에 아무런 추가 설명 없이 그냥 이런 내용만 세 줄 적혀 있었다니까요. 보고 난 뒤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평소 저랑 특별히 깊은 왕래도 없었던 어머니의 이 글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부가 어머니를 신경 써드리지 못하는 동안 착실히 도시락이며 반찬이며 오가면서 잘해왔던 동서를 뭐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그동안 고마운 마음만 갖고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지만요. 제가 기억하는 동서는 가끔 단톡방에 어머니를 어디 모시고 갔던 사진도 올리고 애들이랑 물놀이 하는 사진도 종종 올렸어요. 서방님은 해외 출장이 잦으신 편이라 집에 신경을 못 쓰셨고 동서가 차로 어머니와 자기 애들까지 태워서 다녔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귀국할 무렵부터 좀 줄어들긴 했지만 뭐 각자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랑 같이 읽어보다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니. 이게 나야 영민이야? 입을 막는 네 동서? 입을 막는 재수 씨 때문에 불쌍한 아들이라면 그건 내가 아니라 영민이일 것 같은데. 아, 이게 정말 뭐람. 미치겠네. 나랑 영민이한텐 각각 재산 얘기밖에 없어. 어떤 감정적인 얘기도 없다고. 엄마는 뭘 말하고 싶으셨던 걸까? 저와 남편은 일단 이후로 뭐든 해야 했기에 제 앞으로 온 유서는 놔두고 나머지만 동선의 부부에게 공개했어요. 그러니 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서방님한테라도 말해야 되는 거야? 어떡해. 서방님은 뭔가 아는 게 있으실 거 아니야. 내가 바로 연락드려 볼게.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고민하다 말리는 거예요. 안 돼. 말하지 말아봐. 엄마 말론 영민이가 불쌍하다잖아. 그럼 영민이 모르고 있는 거야. 확실해질 때까지 얘기하지 말아보고, 그래, 우리가 너무 그냥 재수 씨한테 다 맡겼어. 중간에라도 좀 들러보고 엄마 어떤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한 2년 정도 재수 씨가 엄마를 봐드렸던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남편이 말리는 통에 그냥 우선 두고 저와 남편만 둘이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답니다. 생각해보니 동서한테 정말 뭔가 잘못이 있고 이상한 뭔가가 있다면 아무리 부재가 잦은 서방님이라도 괜히 우리가 건넨 유서 때문에 실수를 하신다든지 아무튼 그르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이 뭔가 비밀을 가지고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소수만 알고 있는 것들을 갖고 그 사이로 들어간다는 건 정말 피말리는 일 같아요. 전 지금도 어느 쪽으로건 해결이 났으니 숨을 쉬고 있는 것이지 이땐 정말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매일매일 계속되는 의심에 생각을 몇 번이나 꼬아 해야 했으니까요. 저 홀로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인터넷으로 찾아보다 보니 저희와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뭔가 비슷하게 진행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참 찝찝하고 불편하게도 의문이 가는 그 대상에게 사람을 붙이긴 해야 했어요. 이런 거 정말 제가 손대는 일이 아니고 너무 신경 쓰이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동서와 어머니 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그 사이 서방님한테 뭔가 열심히 물어보긴 했나 보지만 역시나 얻은 게 없었고요. 영민이도 회사 내부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아서 정신이 없던 때라 거의 집을 비웠대. 뭐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대표라 일이 많으니까 재수 씨도 불만이 많았나 봐. 그냥 둘 사이도 순탄치 않았단 정도밖에 모르겠어. 엄마에 대해서는 영민이도 죄책감이 크더라고. 마누라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도 못 돌봤다고.
이런 사정이 되니 저도 더 두고 볼 수 없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동서와는 원래 연락을 자주 안 했지만 이때 더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카톡 프로필이나 SNS 같은 것도 전혀 변화가 없는 동서이다 보니 보통 동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상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말도 별로 많지 않은 타입의 사람이고 그냥 제 기준으로 볼 땐 예쁘장하고 참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 잘하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갑작스레 연락이 와서 저도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어, 동서, 무슨 일이야? 아이, 그게 형님, 어머니 장례 때 너무 정신없고 힘드셨던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지만 그 뒤로 제대로 못 뵙기도 했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이제 어머니 집 처분하는 것도 다 도맡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가서 도왔어야 했는데 못한 게 걸려서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좀 무척 고민을 하다가 나가서 만났는데 이때 저는 또 되게 헷갈렸어요. 막연하게 어머니의 유서를 보고 너무 소름이 돋고 기가 막혀 동서와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 싶어서 진정이 안 되었거든요. 사람 참 얼굴만 봐서 모르는 일이다 싶어서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는 사이 잔뜩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요. 이날 만난 동서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너무 평안하게, 너무나 온화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가신 것에 대해 자기 탓을 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니 왠지 제가 지점을 잘못 짚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저희가 이런저런 의견 내는 게 그렇게 괴로우셨나 봐요. 아직도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 모양이니 애들도 잘 못 챙겨서 다들 하나가 아프면 한 놈도 또 아프고. 형님은 잘 지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해오는 동서를 보니 다시 모든 게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확실히 그때 좀 예민하셨던 게 아닌가. 그러고 보면 굳이 그렇게 왕래도 없는 나를 왜 찝으셔서 저런 찝찝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신 건지, 정말 감정 기복도 심하시고 치매기가 있으셨던 건지 그쪽에 지식이 별로 없는 저는 많이 답답해졌어요. 이후로 자기가 뭔가 도울 게 있으면 또 연락 달라는 동서와 헤어지고 남편과도 통화하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했네요. 남편 역시 제 말에 대해 좀 당황스러워했고 우린 이쯤 되니 모든 게 다 지치더라고요. 아버지와 엄마가 이렇게 각각 가시니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 엄마가 그런 메모만 안 남겼더라도 이제라도 영민이랑 재수씨 다 보여주고 이런 것도 남기셨더라 뭐 아는 거 없느냐 물어봐야 하는 걸까? 저도 이제 친정에 애들 맡기면서 찾아오는 것도 지쳤고 그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히려 이렇게 오픈하고 물어보는 게 더 알기 쉽지 않을까 싶은 사실 조금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갖고 동서한테 연락을 했고요. 다음날 다 같이 모여 유서와 어머니 물품, 집 처분에 대해서 얘기 한 번 더 나누자고 약속을 잡았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동서네와 만나기 한 10시간 전쯤이라고 할까요? 그때 제가 조사 의뢰를 해두었던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일을 대충 하시는 느낌이었고 돈만 낭비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연락도 그렇게 뜨문뜨문 더디게 오더니 그날따라 여러 개의 메시지가 밤늦게 와 있더라고요. 이제야 좀 모든 걸 마무리하고 다 정리하고 우리 가족의 일상에 집중해 살겠구나 싶어서 잠을 청하려던 저는 핸드폰 알람을 맞추려다가 그때 쏟아지는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소천을 알게 되었고 유서를 발견해서 2차적으로 놀랐던 때처럼 또다시 심장이 쪼여드는 그 고통을 다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묵직하게 보내온 그 메시지들이 촤라락 펼쳐지는 와중에 사진들도 겹겹이 껴있었는데 옆에 잠든 남편을 건드려 깨울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충격적이고
숨을 참게 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절절하게 돋는 것 같아요. 그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 안엔 제가 의뢰했던 대상인 동서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어요. 동서는 그 사진 안에서 매우 평범하게 일상을 즐기는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여느 청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다시 말해 한껏 꾸미고 웬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자세를 잡아준다거나 그런 모습의 사진들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텔을 들락거린 사진, 동서의 차임을 확인해주는 사진 등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는 서방님이 아닌 다른 남자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동서에 대해 의뢰하고 알아봐 달라고 한 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다고요. 한 2,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동서는 본인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난 뒤 자기 남편도 아닌 남자와 저렇게 여러 장소들을 밤늦은 시간에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환한 낮에 식사를 하기도 하고 정말 조금의 겁도 뭣도 없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 사진들을 몇 번이나 거의 한 사진당 두세 번씩은 다시 보고 또 보면서 확인을 한 뒤 겨우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기야, 일어나 봐. 잠깐만. 중요해. 빨리 일어나. 일어나 보라고. 남편은 제가 한도 흔들어 깨우니 겨우 일어났고 저와 함께 마주 앉아 이 모든 사진을 다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누구냐고 하더니 제가 직접 당신 눈으로 보면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하자 그 다음부터는 미간을 찌푸리며 확인하더군요. 재수 씨? 재수 씨야? 아니 잠깐만. 핸드폰 줘봐. 아니 이것도. 야 미치겠다. 이게 뭐야? 영민인. 아니 알 리가 없지. 알 리가 없는데.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전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 상황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가 알던 동서의 모습이 아니고 동서가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것까진 알겠어요. 일단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면 그럼 왜 어머니의 유서랑 연결지었을 때 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하신 걸까요? 제가 동서를 털어나온 건 이게 최대치였고 어머니가 하신 말을 떠올려 보면 어머니의 입을 동서가 막으려고 한다. 그리고 서방님이 불쌍하다고 하신 그 부분,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춰보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잠깐만. 그럼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재수 씨 이러고 다니는 거. 이야, 바람을 피웠어? 와, 진짜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고. 이게 뭐야? 세상 아무 걱정 없는 얼굴하고 그렇게 조용히 사는 것 같더니 뒤에서 영민이랑 애기들 놔두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니 근데 엄마가 아셨나? 알아서 그랬던 건가? 저도 더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제 결론으론 그래 보였어요. 어머니 입을 막고 서방님을 불쌍하게 할 일이 이 일밖에 더 있겠나요? 아마 동서의 외도를 어머니가 모르곤 아셨던 것 같아요. 동서가 가까이 있으면서 수시로 드나들었고 그렇게 어머니의 접촉이 2년 정도였으니까 뭔진 몰라도 눈치를 채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어머니가 뭔가를 알았다는 걸 동서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들이대며 동서가 어머니의 입을 막았고 어머님 말을 할 수 없다면 계속 소가리를 하셨겠죠. 그러면서 본인 아들인 서방님을 불쌍해한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저는 얘기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남편과 얼추 생각을 맞춰보았고 이렇게 되니 마음이 너무 착잡했지만 그걸 떠나 하나 확실한 게 생겼어요. 일단 동서와 서방님을 같이 놓고 어머니의 유서를 보여줄 순 없겠더라고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 둘이 같은 편은 아니니까요.
서방님을 불쌍해하고 아들에게 뭔 사실을 말을 못해 힘들어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그 내용이 동서의 외도였으니 전 한참을 고민하다 다음날 아침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저 동서, 미안한데 일이 생겨서 오늘 말고 다른 날로 미루자. 약속은 조만간 다시 잡을게. 미안해. 갑자기 취소해서. 그러자 동서도 그러냐면서 그냥 넘기더군요. 아마도 자기의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건지 전 태어난 그 모습에 좀처럼 흥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곧장 남편이 서방님과 따로 약속을 잡아 몰래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 자리에는 차마 제가 갈 수 없겠더라고요. 동서의 외도 사진들을 저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오픈하고 그걸 확인하시는 서방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가서 그걸 다 보여주었고 서방님은 어머니 장례에 이어 뒤따른 충격에 감당이 안 되시는 듯 했다더군요. 근데 거기서 또 이상한 얘기를 듣고 저는 이 모든 돌아가는 구석에 있어 저와 남편의 생각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전화를 걸어대는 거야. 나 일본이건 어디건 가 있으면 이상하게 이혼을 하라는 둥 화가 많아지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엄마가 이제 치매가 오시는 것 같다고 자기한테도 툭하면 화내신다고 하는데 난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 이 사람이랑 당연히 고부 갈등 같은 건 있겠지만 그런 문제 쪽으로는 생각을 못했어. 그러면서 서방님은 이어서 분노하셨다고 하더군요. 이놈, 이 자식 사진 보니까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한창 헬스 다닌다고 트레이너 얘기를 몇 번 하더니 그 새끼인가? 맞는 것 같아. 헬스장 사진도 있는 걸 보니까. 아, 진짜 죽을 맛이다, 형.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버지 가시고 회사 짊어진 것도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얘를 믿었나 봐. 마음 둘 데 없어서 일에만 미쳐있던 사이 얘가 애도 보고 엄마도 봐준다고 해서 그냥 고마워했어. 선물도 엄청 하고. 생활비도 아쉽지 않게 줬어. 내가 보상해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그게 결과가 이렇게 오는 거야? 차라리 어디 투자라도 해서 돈을 잃었다든지 하면 어떻게든 수습을 할 텐데. 형, 나야말로 그만 사고 싶다. 나 어떡하면 돼? 여기까지 남편으로부터 내용을 전해 듣고 서방님이 정말이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앞만 봐도 동서는 참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고 조용조용 저렇게 뒷길로 몰래 만나면서 점점 대담한 장소로 옮긴 것도 희한해 보였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걸려서 이혼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대체 뭔 구실로 어머니에게 윽박질러가며 입을 막은 건지도 궁금했어요. 이때 저와 남편 서방님은 셋 다 어머니 유품 중에 핸드폰을 새삼스레 확인했는데 보통은 부모님 추억용으로 사진이나 문자 같은 거 남기신 거 보려고 하던데 전 혹시나 몰라 녹음 내용이 있는지 봤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렇게 특정 핸드폰으로 자동 녹음을 하고 일정을 확인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핸드폰 내부를 남편이 쭉 찾아보니 녹음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동서랑 통화한 내역이 있어 얼른 찾았고 몇 개를 돌아가면서 들어봤어요. 파일을 지울 줄 몰라 그러셨는지 내역이 쭉 이어지는데 그거 듣는 중에 대체로 평범한 얘기인 듯 했지만 중반부부터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건 저희가 증거로 제출한 내역이에요. 동서의 목소리가 맞긴 하지만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네요. 어쩌면 처음부터 핸드폰을 뒤져보았더라면 더 빨리 어머니의 의중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자꾸 그렇게 말하시는데 저 이제 안 만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그거 알려져서 우리 이혼하게 되면 시우랑 지웅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해요.
그냥 헬스 트레이너라고요. 어머니가 그날 말도 없이 헬스장 오셔서 그분 막 뜯어놓고 난리도 아니어서 저 이제 그분 얼굴도 못 봐요. 왜 자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세요?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야말로 애들 다 놓고 나갈 거예요.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라고요. 이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서는 어머니에게 아주 날카롭게 자근자근한 목소리로 따지고 있었고요. 어머님 마구 웅얼거리며 쏟아내시다 이내 어버버하며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사진과 합쳐봤을 때 가장 맞아떨어지는 내용의 녹음이 이거긴 한데 확실하게 외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라 증거로 냈어요. 이걸 증거로 낸 이유는 예상은 했지만 동서가 절대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머니의 죽음을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간 돌본 공을 이렇게 몰아간다며 저와 남편을 고소한다는 말까지 되지 뭐예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에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어머니 신경 썼는지 다 아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네요. 이젠 뭐요? 제가 바람을 피워요? 어머니께 윽박을 질렀다고요? 그 유서 그거 누가 쓴 건데요? 어머니 필적인 거 확실해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얼마든지 이상하게 써서 형님과 아주버님 불효한 자식들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람 진짜 한순간에 바보로 만드시네요. 그간 돌봐드린 공에 대해 고맙다고만 하더니 이젠 어머니 돌아가시게 한 책임을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동서가 이렇게 해대는 말은 정말 한마디 한마디 모두 저와 남편의 뼈를 사무치게 만들더군요. 왜냐면 그 말이 아플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게 전부 동서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와 동서의 그 크나큰 기싸움에 질려 선택을 하신 것도 맞지만 애초에 어머니를 부양하는 책임을 나눠 가졌다든지 아니면 제가 귀국하고 얼른 어머니를 모셔왔다면 이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 동서에게 잘못이 있다고 더 쐐기를 받게 된 게 그쯤에 동서가 아주 강력하게 자기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는 동서는 그때 왜 집을 합쳐가면서까지 어머니를 모신다고 했어? 내가 알아본 사실대로라면 바람 피우던 중이었잖아. 어머니 입 막으려 그런 거 아니고? 그러면서 집까지 팔아 살림 합친다고 서방님한테 집 팔고 생긴 수익 달라고 했다며. 내가 볼 때 동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 모시려 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욕심났던 거 아니야? 동서는 여기서 발끈하며 아니라고 박박 우겨댔지만 여기부터는 서방님이 반박을 하시더군요. 맞잖아. 당신이 투자한다고 그 돈 달라고 했었잖아. 난 이해가 안 된다. 그 새끼랑 만나면서 뭔 짓을 벌이려고 했어? 아, 혹시 애들 우리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그놈이랑 어디 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둘이 아주 하루가 멀다고 계속 만났잖아. 어머니 장례날 밤에도 만나고 그 뒤로도 내 입으로 말하기도 싫다 진짜. 나 이렇게 법적으로 갈 생각은 없었는데 당신 그 주둥이를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어쩔 수 없어. 나 지금 배는 게 없거든. 이때 서방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에게 아주 무섭게 말을 하시는데 전 그냥 멍청이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그놈 번호 내놔. 당신 하나 망치고 끝낼 수 없지. 둘 다 끝장을 내버리려니까 빨리 번호 내놔. 여기서 동서는 정말 눈물나게도 발악을 했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끌고 오지 말라면서 너무 멍청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그간 알아보고 했던 게 어이가 없고 기가 빠질 정도로 너무 허무한 자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결국 돌아가신 어머니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되었을 뿐. 진짜 어쩌다 이런 멍청한 여자가 그간 결혼 생활을 하고 끌어왔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서방님은 동서가 부모님 없이 자라온 것을 불쌍히 여겼고 자기가 잘해주고 좋은 가정을 이뤄주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했었나 봐요. 하지만 늘 피해의식 가득한 동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림도 잘 안 했다더군요. 그런데 연달아 힘든 일이 닥치고 웬일로 알아서 어머니를 챙긴다고 하니 고맙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렇게 돌아온 현실이란 처참했고 서방님은 뼈저리게 후회하며 흐느끼시더군요. 어쩌다 이렇게 돼서 엄마는 우리 엄마는 난 절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시우랑 지웅이한테서도 떨어져. 거지꼴로 싹 다 벗겨서 쫓아낼 거야 너. 여기서 너무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 저는 그럴 새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 순간 동서가 저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말로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뒷조사에서 폭로한 저에게 돌리며 무섭게 날아드는 동서에게 당하기 직전 남편과 서방님이 가까스로 떼어냈답니다. 정말 너무 무서운 순간이었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다는 것에 치가 떨렸답니다. 고소할 거야. 고소할 거라고. 네가 내 뒷조사를 해?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다 없애버릴 거야. 동서는 그렇게 순하고 참해 보이던 얼굴과 달리 내내 뾰루퉁한 얼굴을 하고 있더니 급기야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남편이 나서서 고소할 거면 고소하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저와 남편은 그 자리를 빠르게 나오게 되었어요. 저렇게 악바리처럼 아니라고 잡아떼고 그 와중에 어머니랑 집을 합쳐 같이 살 생각까지 했다니 보통 사이코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비슷한 또래인 저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니 그 젊은 연세에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계시다. 동서와 관련된 문제로 더 지치셨었나 봅니다. 게다가 한편으론 아무것도 모를 시조카들이 참 안 됐다 싶더라고요. 동서의 외도를 알려준 사진들을 봐도 저렇게 엄마가 쏘다닐 정도면 애들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자는지도 모르겠고요. 서방님 말로는 어린이집도 잘 안 가는 것 같다고 했었어요. 뒤늦게 어린이집에 연락해보고 하니까 애들이 안 온 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가 순순히 나갈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회사 사무실 개인룸으로 애들 데려오고 저 집은 비워서 팔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가 먼저 우리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집 내놓는다고 했고 이래저래 준비는 했었거든요.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사방님 말대로 흐름이 온전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동서는 와중에 저한테도 몇 번이나 저를 불안하게 하는 내용의 문자들을 보내왔었어요. 저도 애 키우면서 이런 상황에 놓이니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결국 남편이 모든 걸 자기가 감당하겠다며 단판을 짓게 되었답니다. 우리 남편으로부터 법적으로 고소내모내 말이 오가는 동안 동서도 지쳤는지 참다 못해 서방님에게 협의이혼을 하자는 문자를 보냈다더군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을 안 놓게 만드는 지독한 여자였어요. 졸지에 이혼해 시댁으로부터 모함당해 아이까지 뺏기는 자기는 어떡하냐면서 그동안 어머니 모셔온 공에 대해서 3억을 쳐줬으면 좋겠단 개소리 하더란다. 이렇게까지 안 하려 했는데 그렇게 입으로 공수표 날리려면 우리도 맞불 떠야지. 어머니 윽박지르고 돌아가시게 한 거 모든 책임 물어서 숨도 못 쉬게 눌러버릴 거야. 이렇게 결심한 남편과 서방님은 동서의 그 상대남 연락처를 알아내서 할 수 있는 모든 무서운 내용을 다 전달했고 배상 청구에 네 목도 있으니 각오하란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결국 그 남자는 진즉에 떨어져 나가고 동서는 기댈 곳 하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고 청구한 돈까지 물게 되었어요. 사실상 외도로 인해서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물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지만 빈몸으로 결혼한 동서 입장에서 마냥 쉬운 금액은 아니었죠.
어쨌건 동서는 이렇게 모든 걸 뺏기고 쫓겨났고 날파리 마냥 저를 귀찮게 하며 맹맹거리던 원망의 연락들도 싹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후로 서방님과 조카들은 새로 집을 얻어 거처를 옮겼는데요.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갈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니 되도록 저희 집 근처로 오시라고 했고 가까이 이사하셨어요. 전 다른 걸 다 떠나 아이들이 너무 안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께 못해드렸던 것을 시조카들에게 대신 해주고 싶더라고요. 애들 입장에선 좋은 엄마가 아닐지언정 순식간에 그 자리가 비어버렸으니 제가 양쪽을 돌보면서 잘 케어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애들보다 조카들이 2살, 4살씩 어리거든요. 아무튼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아이들을 챙기고 있고요. 남편은 이제서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해요. 나도 같이 힘써서 애들 돌볼게. 뭐가 됐건 한쪽에만 맡겨두는 건 정말 아니야. 말로만 미안하다, 고맙다고 하지 않고 나도 같이 돌볼 테니까 그렇게 믿어줘. 고마워. 이 말 그대로 남편도 같이 애들과 조카들을 신경 쓰고 있고 한창 힘든 바람이 지나가긴 했지만 저도 요즘에 생활이 낫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제는 그 힘든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서 평범히 행복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에겐 남들에게 쉬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고, 전 자식으로서 그로 인해 힘들어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봤기에 내가 경찰이 되어가지고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여 다시 한번 우리 집안이 예전처럼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찰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무력한 현실을 처절하게 체감한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냥 경찰서에 들어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서류를 처리하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식당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분명히 퇴근하기 전에 다 문을 잠그고 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어젯밤에 잠궈뒀던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카운터에 가보니까 돈이 이전보다 조금 더 비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웬 남자가 저희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을 훔쳐먹다가 돈을 빼가지고 달아난 장면이 찍혀 있었고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던 동네에는 좀도둑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강력범죄가 없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도둑이라고 피해를 안 주는 것은 아니었기에 저를 포함한 동료 경찰들은 그런 좀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들어왔던 신고 전화 역시 비슷한 좀도둑의 소행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죠. 전 연락을 받은 뒤 해당 식당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이 보여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새벽에 식당 문을 따고 들어와선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는 밑반찬들을 손으로 주워서 빼먹고 조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금고에서 약 2만 원 정도의 돈을 뺀 다음에 황급히 도망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가 유독 좀도둑이 많은 편입니다. 이유는 근처에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노숙자라고 해서 무조건 도둑질을 한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서 범인을 잡고 보면 노숙자였던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 어쩐지 노숙자가 배 곪아가지고 저지른 범죄인 것 같은데? 동료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범인을 잡으려고 수소문 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가게에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식당이 아닌 옷가게였는데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검은색 점퍼를 하나 훔치더니 역시나 금고에서 2만 원 정도의 현금을 빼서 달아났다는 이야기였어요. 신고 전화 내용이
이전에 식당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같은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노숙자들에게 말을 걸며 탐문 수사를 시작했어요. 혹시 주변에 갑자기 새 옷이 생긴 노숙자는 없는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숙자는 없는지, 일반 사람들이 몇만 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노숙자들은 보통 몇천 원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신고 전화를 들었을 때 옷을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보았을 때 평소 지낼 때 그 옷을 입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 노숙자가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날 저쪽 벤치에서 신문 뒤집어 쓰고 자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가 요새 때 깔고 온 옷도 좀 입고 다니더라고. 돈은 잘 모르겠는데 며칠째 편의점 음식 사 먹는 걸 보니까 어디서 꽁돈이라도 생긴 것 같고. 형 씨가 찾는 남자가 그 남자일 것 같은데?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노숙자가 이야기한 자리에 가보니 정말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벤치에 누워 있더라고요. 이전에 옷가게 CCTV에서 확인했던 옷과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이 일치했습니다. 전 자고 있는 남자를 깨워가지고 경찰서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옷만 새 옷이고 몸을 씻진 않았는지 정말 온몸에서 냄새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다른 동료 경찰들이 인상을 확 찌푸리고 바로 코를 막을 정도였어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당연히 잘못이지만 단순 절도이기도 하고 노숙자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저는 노숙자를 데리고 동네에 있는 공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돈을 내고 샤워를 하게 만들었어요. 꼼짝없이 잡혀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눅이 들어있던 노숙자는 제가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서 돈까지 내주니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열심히 씻더군요. 그러다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 저지른 겁니다. 그건 경찰서 가서 말씀하시죠. 피해를 끼쳐놓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느니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하니 저도 어이가 없어 더 대꾸하지 않았어요. 까만 물을 수십 번은 내버리고 나서야 목욕탕에서 나와 다시 경찰서로 향했고 본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일단 무서운 기세로 몰아붙였어요. 이 근처에 있는 정육식당에서 반찬 빼먹고 2만 원 훔치고 바로 옆에 있는 옷가게에서 점퍼 엎치고 똑같이 2만 원 훔친 거. 아저씨 맞죠? 남자는 부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전에 혹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묻고 있는데 노숙자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어요. 다른 범행 저지른 거 없어요. 저도 그냥 먹고 살자고 한 짓이에요. 저도 뭐 훔치는 거 좋아서 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참, 범인을 잡고 나면 발뺌하고 보는 유형도 있는데 이 아저씨는 발뺌은 안 하지만 자긴 자꾸 죄가 없단 식으로 떳떳하게 나오더라고요. 자꾸 그런 말을 반복하니 저도 슬슬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은 해야 해서 일단 일반적인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노숙자가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노숙자는 한참을 울면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왜 그러는 거세요? 여기 휴지로 눈물 닦으세요. 일단 휴지를 들려주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숙자는 눈물을 그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에게 덥석 고맙다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고맙다는 거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 범인이 입을 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냄새난다고 다 도망가는데 목욕탕까지 데려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이 말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여태까진 뻔뻔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보이니 조금은 당황스럽지만 얼굴을 보니 진심 같았어요. 그런데 노숙자는 그렇게 울먹이며 말하더니 아예 사건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형사님,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요. 누구한테라도 말하고 싶어요. 하면서 말이죠. 다른 때였으면 아저씨, 쓸데없는 소리 말고 사건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유독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기도 했고 노숙자로 살고 있는 게 안쓰럽기도 했으며 애초에 범죄 죄질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때울 겸 그 남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가만히 앉아 들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워낙 숫기가 없고 내성적이어서 누가 말 걸면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랬는데 그 이후인지 고아원에서 난다긴다 하는 형들이 매일같이 데리고 나가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시키더라고요. 그걸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남의 물건 훔치고 누군가 때리는 게 손에 익었어요. 그런 제 스스로가 너무 싫어서 고아원 형들로부터 도망치고 성인이 된 뒤에는 나름 건설적으로 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을 아무리 잘 먹어도 실력이 없다고 금방 잘리고 뒤에서는 부모 없는 놈이라 욕을 먹고 그 모든 게 견디기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10년 전부터 노숙자로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긴 한데 예전엔 다른 일로 교도소도 다녀오고 했어요. 훔친 건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배고팠고 입고 있는 옷이 심하게 해져서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다가 훔친 건데 피해를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길 가다 구걸하는 사람 있으면 현금을 꺼내서 준 적도 많고 봉사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제 눈앞에서 힘들게 살아온 남자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 참 마음이 짠하고 측은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 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줬으면, 나라에서 이 사람을 보듬어줬으면 이 노숙자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았어도 될 텐데 괜히 심란해서 남자에게 잠시 이대로 앉아있으라고 하고 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에 나갔습니다. 사실 그 남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은 그 사람이 비단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주 어릴 적 잃어버린 제 동생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한 그 남자가 안쓰러웠던 아주 큰 이유였어요. 사실 저는 저보다 2살이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릴 적이기에 전 얼굴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동생이었죠. 하지만 부모님 말로는 제가 맨날 동생을 데리고 다니고 동생도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너무나 우애 좋은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 나이 때문에 형제끼리 마구 싸우고 그럴 법도 한데 저희는 싸우기는커녕 무슨 한 몸처럼 다녀 부모님이 참 편했다고 하더군요. 정수야, 우리 공기놀이 할까? 또 제 동생은 유독 공기놀이를 좋아했는데 그래서인지 전 정수를 데리고 공기놀이도 하곤 했다 합니다. 그리고 땅 따먹기부터 동생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다 해주려 했다 해요. 아마 집안 사정도 한몫했을 거예요. 저희 집은 넉넉지 못한 환경이었고 어머닌 저희를 키우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저희가 원하는 걸 결코 다 사주지도 갖게 해주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전 제가 동생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난 가지지 못하지만 내 동생만큼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부족함 없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 동생 옆에 딱 붙어서 부모 노릇을 하려 했지요.
그 어린애가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게 쉬울 리 없었어요. 자기도 결국 어린아이인데. 허나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전 뭐든 맛있는 게 있으면 동생부터 먹으라고 양보하고 동생 입에 넣어주며 많이 먹으라고 말했다 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어머니도 마음이 흐뭇해지셔서 저희 형제를 꼭 안아주셨다고요. 동생에 관한 기억이 거의 흐릿하긴 하지만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도 어린 제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다 기억을 하나 봐요. 그날 동생이 몸이 좀 아픈 날이었어요. 동생은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자주 아팠는데 그럴 때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저를 형아라 부르며 놀아달라 보채곤 했어요. 그날도 동생이 아프길래 저는 동생 옆으로 가서 이마를 짚고 많이 아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항상 아파도 제잘거리던 동생이 말이 없더라고요. 이마는 펄펄 끓고 있고 순간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곧바로 저는 동생이 말도 못할 만큼 무척 아프다는 걸 알게 됐고 바로 동생을 업어들었어요. 그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 병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말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때는 어머니가 일을 나가 계셨고 너무나 마음이 다급해 병원이란 두 글자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병원 여기로 가면 되죠? 어, 그래. 엎혀는 애가 아프니? 누구니? 동생이니? 결국 길 가던 아줌마에게 병원 가는 길을 물은 후 저는 큰 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어요. 숨이 차오르고 땀은 뻘뻘 나고 등 뒤에 있는 동생은 뜨겁고 가슴은 쿵쿵거리고 여름의 한낮이라 저도 달리면서 숨을 헥헥댈 정도로 지쳐갔지만 저는 계속 달렸어요. 혹여나 이대로 동생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동생을 업고 뛰는데도 그 두려움이 제어가 되지 않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주변 어르신들은 어린 제가 저보다 더 어린 동생을 업고 엉엉 울며 뛰고 있으니 한 번씩 돌아봤지만 전 그대로 병원 앞까지 간 후에야 큰 소리로 선생님을 외쳤습니다. 제 동생이 죽어가요. 제 동생 죽어요. 아무나 제발 나와서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간호사분들도 너무 놀라 일제히 제 쪽으로 뛰어오셨어요. 그리고 그저 뛰느라 몰랐지만 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살짝 넘어진 탓에 잔뜩 긁힌 다리를 보시더라고요. 얘야, 괜찮니? 얼마나 뛰어온 거야? 일단 여기 앉아 진정을 좀 해라. 다행히 상냥하신 간호 선생님께서 저를 의자에 앉히고 동생은 치료받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해주신 덕에 전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마음이 놓였다 해도 눈물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안심이 돼서 그런지 전 오열을 하도 울었고 나중에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 헐레벌떡 슬리퍼 차림으로 응급실로 뛰어오셔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우리 정환이가 너무 고생했구나. 엄마가 없어서 많이 당황했을 텐데. 잘했다, 잘했어. 울지 마라. 뚝! 어머니는 1년에 이 얘기를 다 들으신 후에야 너무 잘했다고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동생이 열이 내려 이제 괜찮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야 울음을 그칠 수 있었어요. 그저 감기 몸살이 심했던 거야.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응?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짱해진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퇴원을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건강한 동생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척 행복하더라고요. 정수야, 이젠 아프지 마. 하고 속삭였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안과 제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바로 동생이 5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이날은 어머니가 동생만 데리고 시장에 갔죠.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한 게 이유였어서 일부러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장을 보느라 어머니가 정신이 팔린 사이 동생이 슬쩍 어머니 손에 놓고 자리를 빠져나갔나 봅니다. 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동생이 온데간데 없어져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며 동생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이렇게 생긴 아이 본 적 없으신가요? 라면서 수백 번도 넘게 동생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동생은 끝끝내 저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그 뒤로 저희 집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그 누구도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없어지고 나서 집안은 한순간에 절망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매일같이 초췌한 얼굴로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와 심란한 얼굴로 한숨만 내뱉는 아버지. 전 그런 부모님의 모습도 안타까웠지만 동생이 없어졌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매일같이 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다녔습니다. 정수야, 정수야, 대답해봐. 정수야, 제발 돌아와. 정수야, 형 말 들려? 저도 저지만 특히 어머니는 보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원래도 마르신 편이었는데 동생을 잃으신 후에 더 빼빼 말라 동네 사람들이 제발 뭐 좀 먹으라고 어머니를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허나 어머니는 이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죽도 드시지 못하고 괴로워하시곤 했어요. 그러다 그만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게 몇 번이었죠. 엄마, 엄마. 그땐 동생에 이어 엄마까지 잃을까봐 전 엉엉 울며 엄마의 마른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어머닌 그제야 조금이라도 정신이 드신 듯 저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며 조금씩 밥도 드시고 집안일도 하시며 그리 사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이런 어머니 모습에 다행이라는 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고 전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이런 포부를 전달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경찰이 될래. 경찰 돼서 동생 찾을 거야. 제가 경찰이 되고 싶다고 처음 마음 먹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 역시 동생이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나 그런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는 것이 제게는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경찰이 되면 그래도 제 동생 한 명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엔 동생을 찾는 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경찰이 제 적성과 잘 맞아서 전 이 공부를 멈추지 않았고 그러다 정말 경찰이 되었어요. 전 빈약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동생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업체에 의뢰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찾기도 하고 허나 동생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에 수십 년을 넘게 동생을 그리워하며 잠을 잘 적마다 동생의 이름을 잠꼬대처럼 부를 정도로 동생을 잃은 아픔을 한평생 한처럼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손을 쓰실 수 없는 상태였고 그제야 저는 제가 직접 건강검진을 받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제 삶이 끝난다 생각하니 오히려 편안하다.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중얼거리시며 끝까지 의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차가운 겨울밤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어머님 마지막 눈을 감으시면서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정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니들이 그리 서로를 아꼈는데. 어머니, 이젠 편히 쉬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게는 늘 미안하고 고맙구나. 전 마지막까지 정수를 부르짖는 어머니를 보며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니 이젠 죄책감과 짐을 덜고 편히 감으시라고. 그런 말이라도 하며 어머니 마음에 평안을 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닌 동생 때문에 이미 온전한 정신으로 사실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매일같이 동생 이름을 부르짖던 살아생전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눈을 제대로 못 감으실 것 같더군요. 전 어떻게든 정보를 찾고 찾아서 동생을 만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동생에 대한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저라고 동생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좌절스러운 상황만이 발생하는 와중에 끝까지 동생을 붙들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일부러 일에 빠져 살며 동생 생각을 안 하려고 했죠. 근데 하필 범인으로 잡아온 노숙자가 동생과 같은 이름이라니. 느리게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선 진술서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르고 원칙대로 넘기려고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경찰서 문이 열리더니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료 경찰 하나가 들어왔어요. 눈인사를 하니 제 옆으로 다가와서는 저 사람이 그 식당이랑 옷가게 범인이야? 라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눈으로 제 진술서와 노숙자를 번갈아 보던 동료가 문득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근데 정용사랑 저 노숙자 얼굴이 엄청 닮았네? 아이 뭐야. 알고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잃어버린 동생 뭐 이런 거 아니야? 동료 경찰은 웃으면서 자리로 갔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띵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동료가 이야기하고 난 뒤 반대편에 앉아있는 노숙자 얼굴을 보니 정말 저랑 닮아 있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닮은 얼굴에 잃어버린 동생과 같은 이름. 말도 안 되지만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숙자에게 어렸을 때 무슨 동네에 살았는지, 부모님 이름은 기억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건 왜 모르시죠, 형사님?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아닐 거야. 설마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날 수가 있겠어? 라는 마음에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 한켠에선 혹시나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살았던 고아원 이름은 아냐고 물어보니 참 다행스럽게도 고아원 이름 그리고 위치는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술서를 마저 작성하고 집에 와선 한참 동안 그 고아원을 되뇌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가 이야기한 고아원은 제가 어렸을 적 살던 동네와는 수백 킬로미터는 떨어진 곳이었어요. 현실적으로 그 남자가 제 동생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고아원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알고 나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상하게 한 번은 직접 찾아가서 맞든 아니든 확인을 해야 이 미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분명 얼굴이 닮았고 이름은 같긴 하지만 고아원 거리를 보면 분명 내 동생일 리가 없어. 없는데 왜 포기할 수가 없는 걸까? 결국 저는 평일에 시간을 내어서 그 노숙자가 알려준 고아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노숙자 이름을 대며
혹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런지 그 노숙자에 대한 기록 자체가 고아원에도 별로 남은 게 없었습니다. 무슨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교회에서 발견됐다고만 나오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고아원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 찍었던 사진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옮겨 찍은 뒤 집에 돌아갔어요. 정말 동생이 맞을까? 솔직히 저는 그 사진만 보곤 알 수가 없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동생의 얼굴이 맞는지 제 기억으론 확인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오래된 앨범을 찾아야 했죠. 그 안에 동생의 돌사진이 한 장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 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도 해야 했는데 솔직히 고민이 조금 됐습니다. 지금까지 동생을 찾으면서 동생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몇 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꿈의 부푼 얼굴로 찾아갔다. 그 무엇보다 더 쓴 아픔을 느끼는 얼굴로 뒤를 돌아 나와야 했어요. 안 그래도 힘든 아버지를 또 한 번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 선에서 뭐라도 더 알아보고 조금 더 동생이라 확신이 든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아버지 몰래 집안에 있는 앨범을 가지고 나오려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붙잡으며 앨범을 왜 가져가려는지 물으시더군요. 아, 그게 제가 망설이자 아버진 더욱 저를 의심하셨고 전 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진 이번에도 희망을 버리실 수 없는지 손을 벌벌 떠셨고 제게 사진을 보여달라 하더라고요. 자신이 확인해 보겠다면서요. 저는 망설임 끝에 핸드폰을 넘겨드리게 되었어요. 저도 아버지도 확인하기 전까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동생이 아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애써 아버지를 위안했고, 그러면서 저 역시 떨리는 가슴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을 홉떴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동안 사진을 뚫어져라 보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 그래, 얘가 우리 둘째 맞아. 아이고 내 둘째야. 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아, 정말이요? 정수, 정수 맞아요? 믿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물었지만 아버진 확신에 차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 정수 맞구나. 우리 둘째 맞아. 어디에 있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예전엔 지금처럼 사진 같은 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렸을 당시 집에 있는 동생 사진이라고는 돌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동생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사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동생을 잃어버린 그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동생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는지 제가 보여준 사진을 눈에 담자마자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동생이 맞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진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동생을 보러 갈 기세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노숙자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부모님에게 버려졌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단순절도로 신고가 들어와서 얼굴을 보게 된 건데 이번 절도 사건뿐 아니라 과거에 다른 전과도 있고 절도 역시 상습이라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는 점까지 말이죠. 아버진 설마 동생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머리를 부여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심란했어요. 동생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때야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힘들게 사는 게 안쓰럽긴 했지만 그래도 남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동생이라니.
그토록 오랜 시간 찾아 헤매었던 동생이 차라리 행복하게나 살았으면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안타깝고 힘들었을지언정 마음은 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밑바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게 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너무나 큰 마음의 짐이 되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일단 좀 진정하시고 괜찮아지시면 동생 보러 가요. 그래, 얼굴을 보러 가야 하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괜찮다. 얼른 가자. 아버진 이내 마음을 다잡았는지 저에게 괜찮다고 이제부터라도 같이 제대로 살아나가면 되는 거라면서 옷을 입었습니다. 저도 어쩐지 두근거리고 잔뜩 너를 뛰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구치소에 갔습니다.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분명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 가족인 것을 알게 되고 나니 세상 더없이 애틋해지더라고요. 면회를 가니 동생은 얼떨떨한 얼굴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동생 앞에서 아버지는 동생 얼굴을 직접 보자마자 애써 참았던 눈물이 또 터졌는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다시 한번 엉엉 울었습니다. 내 새끼,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를 오랫동안 찾았어. 저 역시 그렇게 약해진 아버지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거의 쓰러질 듯 오열을 하시기에 최대한 저는 눈물을 참고 아버지를 다독이고 의자로 옮겨드렸어요. 하지만 동생은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지 그저 저와 아버지를 멀뚱멀뚱 볼 뿐이었죠. 전 간신히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제가 동생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피를 나눈 형제였고 방금 계신 분은 아버지이며 몇십 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다고. 우리 가족이 너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다고. 정말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널 찾아다녔어. 내가 경찰이 된 것도 너를 찾기 위해서였으니까. 30년이 넘도록 우리 가족은 언제나 마음속에 너를 품고 있었는데 설마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살아줘서 고맙다. 제 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이 제 아버지이고 형사님이 제 형님이시라고요? 그래, 맞아. 믿기 힘들겠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실감이 안 났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저도 동생도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당시 저는 동생의 두 눈에 일렁였던 어떤 감정이 기쁨이라고 확신했어요. 동생 역시 가족을 그리워했을 테니까요. 나중에 듣고 보니 동생은 오래전에 자기가 가족에게 버림받은 줄 알고 일이 안 풀릴 때마다 그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해요. 부모가 자기를 버리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고요. 거기다 자기가 발견되고 난 후 자기가 집에 가고 싶단 말을 할 때 못된 고아원 원장이 부모님이 널 버리셨으니까 이제 집은 없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그렇게 사무치게 아팠다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생을 괴롭혔다 해요. 동생은 어떻게 어머니 손을 놓치게 된 건지, 어떻게 길을 잃게 된 건지, 그 자세한 사정을 기억해내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야 이렇게 절 만나게 된 것, 가족이 생긴 것에 대한 기쁨을 감출 수 없어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잘 살았다면 형과 아버지한테 떳떳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전 그렇게 짧은 면회를 마치고 전 아는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은 이대로 있으면 징역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일단 저는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생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동생이 이전에 비슷한 동종전과가 있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변호사가 힘써준 덕분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지금 동생은 아버지 집에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해요. 이제 다시 가족을 찾은 만큼 계속해서 노숙자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너도 너만의 돈을 벌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해 라고 해서 아버지 도움을 받아 이것저것 적성에 맞는 것을 찾는 모양입니다. 중년의 나이임에도 배운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낯선 동생을 보면 아버진 여전히 좀 마음이 아픈 모양입니다. 그래도 아버진 동생이 와서 좋으신지 자랑을 하시곤 합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기 좋아요. 어머니가 아마 이걸 보고 계셨더라면 더 좋아하셨겠죠? 참고로 동생은 확실히 저희 집 가족이 맞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동생이 정말 우리 가족임을 확신했지만 혹시나 아닐 가능성을 대비해 유전자 검사까지 했었거든요. 그 검사 결과에서도 확실히 친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저희 가족은 몇십 년간 바라고 바라던 동생을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도 그때서야 자신이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가족이 자신을 찾아 헤매고 특히 어머니는 평생 동안 본인을 그리워하다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동생이 집에 오고 나서 저희는 얼마 안 지나 어머니 무덤에 갔어요. 어머니야, 인사드려. 평생 너 하나 그리워하다 돌아가셨어. 조금만 참으시지.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조금만 참으시지. 정말 펑펑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어머니 산소에 가니 그렇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뿌듯함과 1년을 못 기다리시고 동생만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묵념을 하던 동생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지만 설사 할 말이 있었어도 쉽게 꺼낼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존재 있는지 몰랐던 나를 사랑해 주었던 가족.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 동생도 그저 조용히 마음을 갈무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동생이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생겼는데 어디인진 모르겠지만 자기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꽃이 만발해 있는 공원을 빠르게 뛰어가던 기억이라 합니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입술을 꼭 깨물었죠. 동생이 말하는 순간 저도 기억해냈거든요. 동생과 함께 뛰어다녔던 공원. 저희가 살던 빌라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엔 예쁜 분수가 있는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볼 거 없는 저희 동네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이쁘고 반짝이던 공간이었죠. 나도 기억난다. 네가 뛰다가 넘어지면 내가 널 일으켜 세워줬어. 우리가 거기 자주 놀러 갔었어.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 전 동생과 함께 뛰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빛나던 어린 시절을 천천히 음미했어요. 동생을 만나서 그런지 만발하듯 떠오른 그 기억에 저도 그만 울컥해서 동생의 손을 붙잡았어요. 솔직히 가족이라고 해서 당장 오래도록 알아본 것처럼 살갑게 지내긴 조금 힘들긴 합니다. 동생도 그런 모양인지 제가 가끔 집에 찾아가면 여전히 아버지랑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특히 저랑은 첫 만남 자체가 경찰과 도둑이다 보니 더 대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기색이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말도 걸고 예전보단 훨씬 더 친근하게 굴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그런 동생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동생을 보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일 그때 동료 경찰이 장난처럼 저와 동생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전 아마 동생한테 어느 고아원에 있었는지를 묻는 것도 그 고아원을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힘들게 살아온 어느 노숙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조금 가지고 있다. 금방 그 존재조차 잊고 말았겠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 동생을 찾게 해준 1등 공신인 동료 경찰한테 술이나 한번 거하게 사려고 해요. 아직 소문내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이젠 동생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뒤늦게나마 잘 챙겨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이제야 행복하게 웃으며 편히 쉬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 가족 남은 여생은 절대로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을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